그리고 우리 이제 아마 어릴 때 그 동화 속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어린이들의 또 동심을 자극했던 소설, 우리 흥부전 있죠. 그래서 이 흥부전 영향이 정말 제가 어릴 때도 아주 뭐 크게 일어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비 잡으러 애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제비 저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붕대에 발라주면 정말 묘한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그 흥부전이 그 아이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이 꽤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흥부전을 풀어가는 열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 조선 후기 급성장한 분홍과 임노동자로 전락한 이런 빈농가의 어떤 갈등과 하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그러니까 사회 전체상으로 보면 잘 사는 농민하고 못 사는 농민, 잘 사는 농민의 대표 놀부, 이 빈곤하고 못 사는 농민 대표 흥부, 이렇게 이제 대립구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자 상속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조선 후기에 가면 장자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대부분 잘 살아요. 장자 밑으로 차남들은 대부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흥부전은 또 이 못 사는 차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놀부는 자식 별로 없는데 흥부는 또 자식이 정말 또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빈곤을 강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보면 이 흥부전에는 조선 후기 농촌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 흥부 부부가 이제 했던 여러 가지 뭐 자비일 뭐 실제 그 보면 몇 분까지 나와요. 매 맞아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내용들까지 보여줌으로써 이 가난한 농민들의 그런 어려운 사회상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박도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흥부전에서 우리가 나오는 박하면은 뭐 슬근슬근 톱질하세 해가지고 쫙 그 박을 터는 그 장면이 역시 하이라이트인데, 거기에는 온갖 기중품과 풍성한 곡식과 더불어 이 책 같은 것도 나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농민들이 정말 소망했던 게 무엇인가를 박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흥부전에서 가장 그 모순이 이제 그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이 뭐냐면, 그 형인 놀부에게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이러니까 그 이제 좀 뭐 이렇게 곡식이라도 좀 얻어오려고 갔다가 오히려 자 매만 맞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거기에 막 흥부 부인이 정말 이 분노해가지고 그 누구는 장손으로 태어나서 선영 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장자면 결과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게 바로 제사 지낸다는 이유. 장손으로 선영 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그냥 매만 맞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그냥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이런 그 흥부전과 같은 소설의 구조는 조선 전기에는 거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남녀 차별조차도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아들이라도 뭐 장남 차남 구별은 물론 없거니와 이 여성에 대한 재산 상속도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였죠. 사실 조선 전기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그 높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혼인을 하게 돼도 대부분 처가살이를 하는 게 관행이에요, 관행. 그래서 장가 가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장가 가다에서 시집 오다로 바뀌는 게 그만큼 이제 여성의 지위가 완전히 낮아지면서 시댁에 종속되는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 대부분 외가에서 태어나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율곡이 선생. 어디서 태어나죠? 강릉에서 태어나잖아요. 강릉은 율곡이 선생이 선대로부터 그 대대로 살았던 고향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머니 신사임당의 고향이에요. 아버지 이원수가 처가살이 할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율곡 이선생이에요. 그럼 율곡 이선생의 원래 고향은 어딜까? 지금 경기도 파주의 율곡리입니다. 율곡리. 그래서 호가 율곡이잖아요. 나 경기도 파주 밤나무골 출신이야, 이런 뜻이에요. 율곡, 밤율, 계곡곡.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녀의 균분 상속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율곡 이 선생의 분재기라 해서 이 조선 시대에는 결국은 이제 이 선대에 돌아가시면 자녀들끼리 재산을 골고루 이제 나눠 가져요. 재산 상속을. 저 분재기에 보면 율곡 선생 자녀들이 재산을 아주 동일하게 상속 받았던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또 우리 보면 조선의 헌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경국대전 같은 경우도 정말 남녀 차별 없이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되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이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되면은 장자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재산을 대부분을 상속받고 거기 더해가지고 또 조선 후기 가면 농업 분야로 본다면 또 이때 되면 좀 더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업적 작물 같은 걸 이런 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훨씬 많은 그런 사람하고 적은 사람이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분농과 빈농의 차이가 일어나는. 바로 흥부전은 그런 두 개의 어떤 시대상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흥부가 탄 박에서 나오는 그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주는 암시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술이 일단 많이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환원주,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계안주, 벙어리 말하게 하는 견주, 이런 것도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로초, 불사약. 이런 거 이외에 각종 세관들과 이 삼층장이라든가 동래반상, 안성유기와 같은 이런 아주 대표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요즘 표현을 하면 명품들이 나오면서 책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이 박에서 책이 나오네? 동몽선습, 사략, 통감, 논어, 맹자 등. 이게 결국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 농민들도 공부하면 될 수 있다.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교육열을 자극하는 이런 그 책들이 흥부가 탄 박에서 나온다라는 게 매우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흥부전의 그런 모습하고 딱 맥을 같이 하는 작품을 딱 생각해낸 게 이 김홍도가 그린 자리짝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 아마 우리 김홍도 하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고 씨름하는 풍경이라든가 서당 풍경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작품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배틀을 짜고 이러고 있는데 아들 뭐 하고 있죠? 안 돕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책 보고 있어요. 이거 마치 우리 시대를 또 비추는 단면도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자식 밀어주면서 부모들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그대로 이제 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가난은 자신의 당대에서 그치게 하고 정말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농민의 염원과 그 모습이 이 김홍도의 이 풍속화에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흥부전에 나오는 이 박에서 나오는 책의 이 내용하고 묘한 일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흥부전도 왜 이렇게 정말 빅히트를 했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흥부전 말미까지 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죠? 놀부가 모방을 하려고 해요. 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이거 흥부가 이야기해 주죠. 제비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고친 거 이제 하니까 보온을 해가지고 박씨를 물어.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놀부가 정말. 놀부는 근데 달랐던 거는 흥부는 그 자신이 그냥 다친 제비다리를 고쳐줬는데 놀부는 제비 잡아가지고 다리 부러뜨렸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박이
타기는 탔는데 그 박에는 오히려 막 도깨비가 등장하고 아주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만 등장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또 어떤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우리 혹부리 영감 이야기라든가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막 이런 것도 오버랩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보시면 드라마도 막 흥행하는 드라마 이렇게 보면 저 어디선가 저 예전에 본 것 같아. 약간 그런 내용들 꽤 많아요. 그거는 그만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선악 형제 이야기. 형제지만, 한 형제지만 또 마음씨 착하고 한 명은 또 좀 악하고. 이거는 뭐 딱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콩쥐 팥쥐 이야기라든가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다 이 동서고금이 맥락이 통하거든요. 서양에도 신데렐라는 착한데 그 언니들은 또 엄청 못됐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농민들의 뭐 실상이라든가 뭐 임노동을 한다라든가 뭐 흥부가 아까 매품을 한다라든가 또 각종 농사 짓는데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농사의 어려움, 또 흥부 부인 또 그 정말 생활 전선에 나서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이 장자상속제와 같은 이런 시대상을 바로 이 소설에 녹였고, 또 이 시기 되면 이 농민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산을 이용을 해서 공명책을 사서 양반으로 이제 신분 상승하는 이런 세태도 일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 분홍의 출현이라는 거는 이 결국은 땅을 빼앗기는 농민들도 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이 농민들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임노동자, 바로 이제 소작농이 되는 거죠. 소작농이 되고 심지어는 뭐 광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자신을 품을 팔게 되는 그런 또 노동자로 전락하는,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농민층의 분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소설에 역시 담았다. 그런데 또 흥부전이 중요한 또 점 중에 하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흥부가 또 형이지만 자신에게 되게 정말 부당하게 대우하고 제대로 정말 재산 같은 것도 혼자 독차지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형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제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이 계층 간 갈등 없이 고르게 잘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그런 농민의 염원도 담았고, 결과적으로 이 숭박한 농민들의 그 삶,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사실 상당히 들어가 있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을 또 해악으로 넘기는 그런 기지들도 나와 있고, 또 아마도 또 흥부전이라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제비가 물고 온 그 박씨를 통해서 뭐 진짜 대박이죠. 대박이 열리고 그 대박에서 엄청난 것들을 또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정말 뭔가 꿈과 희망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흥부라는 모델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흥부전이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네 편의 고전을 중심으로 우리 고전 소설에 담긴 역사와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랄까요?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고전은 이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공동집필한 이 고전소설서 역사여행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20편의 소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여기에 보면 김시섭의 금오신화라든가 심청전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소설 이외에도 옹고집전 그리고 이 대비장전과 같은 또 이런 아주 해학적인 이런 소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을 알면 그만큼 역사가 더 잘 보인다라는 이런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잘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또 희망의 메시지는 그 복음을 관통하는 그런 논리다.